그래서 오늘은 큰 틀로 해서 일단은 울산에서 잡아주신 제목은 요겁니다. 사용해결류 부진의 저장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요걸로 이제 되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고준위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게 쟁점인지 이런 부분들도 약간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사실은 다른 이슈하고 좀 다른 것이 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얘기를 잘 모르면 사실 지금 왜 이게 쟁점이 되는지가 조금 조금 낯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간략한 역사하고 해외 사례하고 현재 우리 얘기, 앞으로 나갈 얘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이제 사용 후 해결료가 있냐, 뭐 고준위 폐기물이 있냐, 없저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탈핵 운동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은 용어처럼 씁니다.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핵발전소에서 쓰고 다 태우고 남은 일종의 연탄으로 치면 연탄재 같은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남은 해결료다 이런 뜻이고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거는 이제 준위가 높은, 이제 영어로 하면 하이 레벨입니다. 레벨이 높은 그런 이제 방사성 폐기물, 핵 폐기물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이 두 개는 그냥 보통은 같은 용어처럼 쓰여요.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법안까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어쨌든 현재 법률상으로 개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준위가 있다는 거는 중저준위가 있다는 뜻이고, 중준위도 있고 저준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극저준위도 있습니다. 예, 극저준위. 아주 낮은. 그래서 이 극저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릴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물질에서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1g당 4,100베크렐 이상 되는 알파선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1g에 4,100베크렐이라면은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우리가 보통 식품의 경우에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기준으로 해서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 기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g당 4,100베크렐이면 굉장히 높은 애죠. 또 엔드예요, 이게. 그리고 엔드 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m 1 입방미터당 2kW 이상 열이 나오는 것을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오는 데가 딱 두 군데로 거의 정리가 돼 있고요. 핵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워서 다 태우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거나 아니면 핵 재처리 시설. 사용을 하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를 또 재처리하면은 플루토늄 같은 거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처리 시설에서도 고준위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후 해결료와 고준위 폐기물은 이렇게 같은 동의어처럼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 우리 경주에 보시면은 지금 경주에 중저준위 방패장이 지금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간 것들입니다. 예를 작업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쓰는 방사선 동위 원소들,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여러 가지, 암 걸리면은 우리 방사선 주사 놓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은 저준위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옷이나 장갑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준위고요. 중준위는 어떤 애들이냐면은 발전소의 증기 발생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어떤 쓰던 필터 부품들, 이런 것들이 좀 준위가 높아요.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걸 합쳐서 중저준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는 좀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그냥 이렇게 딱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경수로에 가는 것은 이제 표준형이라 그래서 20cm, 20cm에 4.5m.
4m는 요거 정도 길이 대충 되겠네요. 이런 애들이 보통 있고요. 우리 경주 월성에 있는 중수로형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10cm, 길이는 50cm, 요거만한 정도 크기의 다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주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양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현재 연간 한 13,000다발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수로용의 경우는 한 1년에 한 800다발 정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느냐? 간단하게 이제 해결료 사이클을 알고 계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광산에서,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오고요. 그걸 가지고 중간에 정제를 하고 전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앞부분의 화학적인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라늄을 농축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면은 간혹가다 뉴스에 보면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어쨌다는 등,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어쨌다는 등 다 그런 겁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핵발전소에 쓰려면 3에서 5% 정도로 농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농축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에는 요 앞단 부분까지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요거부터가 이제 한국에 있는 시설들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농축된 형태의 우라늄을 수입하는 거고요. 수입한 것을 대전에 보면은 해결료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해결료를 한번 가공하게 되고요. 발전소에서 다 태우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핵폐기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공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농축을 3에서 5% 정도 농축하지 않고 95%까지 농축 비중을 높이면 우리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동일한 핵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그렇고요. 여기서 나온 핵발전소에서 다 태우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면 아까 플루토늄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이 플루토늄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기본적인 원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이 둘 다 터진, 실전에서 터진 그런 나라가 되겠고요. 사실은 둘 다 만들기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데요. 이 핵폭탄이 과거보다 만들기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플루토늄 폭탄은 플루토늄만 있으면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축구공 크기 정도로만 뭉쳐놓으면 그 애들끼리 알아서 터져요. 예, 그래서 플루토늄을 구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AEA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핵 재처리를 못하게 막는 거고요. 우라늄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약간 복잡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핵무기가 벌써 70년 전에 만들어진 무기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로는 뭐 사실 웬만한 공업국 국가들은 다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 핵 연료 물질을 구하는 게 힘들어서 그거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핵발전소 안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는 24시간 IAEA에서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걸 들고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폭탄을 쓸 수 있고요. 굳이 핵폭탄을 만들지 않더라도 요즘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더티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교하게 핵폭탄을 만들지 않더라도요. 이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만 있으면 거기에 수류탄만 하나 넣어서 터트리면 핵물질이 쫙 옆으로 퍼져버리겠죠. 그걸 보고 더티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핵폭탄을 만들지 않더라도 핵 물질을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종류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사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또 뭐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만 1992년도에 남북이 같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죠. 그래서 핵무기의 배치, 제조, 생산, 배치, 사용 모든 걸 다 금지하는 그런 이제 선언을 했고요. 92년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차례 이제 이런 핵무기를 갖지 않겠습니다. 내지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지 않겠습니다.
뭐 또는 핵 재처리 시설도 갖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선언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요 파란색 구역 안에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습식 저장이라 그래서요. 보시면은 그 큰 그 수조에 사용 후 해결료가 붕산수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주 월성에서 이 습식 저장고가 금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삼중수소가 샜니, 방사능이 샜니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통 발전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바로 끄집어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정도는 반드시 물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공기로 이렇게 식히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넣어서 열을 식히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건식 저장이라 그래서 위에 있는 얘를 보고 사일로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얘를 맥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사일로는 아마 우리 이쪽 농업 쪽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로 이렇게 쌓아 놓는 것도 사일로라 그러잖아요. 비료나 쌀도 이런 식으로 놓는 걸 보고 흔히 사일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보관을 하는 거고, 넥스터는 우리 캐나다에서 별도의 이제 상표명으로 이 이름을 아예 붙인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면 차 같은 경우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것처럼 넥스터라고 하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를 지금 이제 월성에 지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추세는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추세는 습식 저장고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경주 월성에 있는 것처럼 물에다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보관을 잘하더라도 수조에 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이렇게 정전이 생긴다거나, 왜냐면 이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끊임없이 냉각 펌프를 돌려갖고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정전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냉각 펌프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바로 끄집어낸 건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넣지만 그 이후에는 건식 저장고 형태로 저장을 해라라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권고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들이 이거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네는 수명이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설계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당연히 부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습식 저장고의 경우에는 사실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는 게 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는 않아요. 물 새면 물 그냥 이렇게 메우고 이렇게 하면 계속 그냥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물론 얘도 계속 천년 만년 이렇게 보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현재는 각 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조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옷이나 장갑, 뭐 신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300에서 40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300에서 400년이면 길다고도 볼 수 있고 짧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300년쯤 전에 이제 우리 장희빈이 살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대략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정도 300년 전쯤에 있었던 쓰레기가 지금쯤 됐을 때 방사능 반감기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상태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고요. 문제는 고준입니다. 얘는 통상 이제 10만 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기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최소 10,000년 이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10만 년까지는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00년과 10만 년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10,000년 보관해야 되나 10만 년 보관해야 되나 그냥 길게 보관한다는 뜻인 거죠. 우리 보통 우리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보통 천지 빼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지라는 게 뭐 수를 센 건 아니잖아요. 예.
왜 많다 이런 뜻인 거죠.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만에서 6만 년 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네안데르탈인이랑 같이 살았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서로 사랑도 나누고, 저기 엄마는 뭐 네안데르탈인, 아빠는 호모사피엔스, 그러고 살았대요. 예. 그게 왜 10만 년 안쪽의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큰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이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남 합천인데요. 그러니까 직경으로 7km 지역이 200m짜리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평지화돼버린 이런 지역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만 년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사실 뭐 크게 이게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에 대한 얘기 한계와 역사적으로 이게 과연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또는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함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과거 얘기를 조금만 해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물론 그 해당 고리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대 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반핵 운동, 탈핵 운동 이렇게는 만들어진 것은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좀 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인 거고요.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핵운동이 시작됐는데 사실상 반핵운동의 역사가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최근에는 이제 전북 부안이고요. 90년도 안면도, 95년도, 94년도의 구롭도 이런 것들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형태인데요. 그 외에도 저기 강원도 고성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울진, 영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해안선을 따라서 거의 모든 지역이 핵폐기장 반대운동들을 한 번씩 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반대운동이 됐고요. 반대운동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백지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왔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대략 30여 년 동안에 다양한 지역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실 나왔던 얘기가 우리는 정부나 핵산업계 얘기를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안면도 핵폐기장 백지화라고 한 다음에 밑에 정부는 서해 과학단지 건설을 긴급히 철회했다. 위에랑 밑에랑 제목이 다르죠. 이게 한 개의 신문이거든요. 예. 왜냐면 정부는 그때 안면도에 핵폐기장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해 과학단지를 건설하고 제2원자력연구원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슈는 핵폐기장이 건설되는 거였고 정말 격렬하게 싸워서 이게 지금 그 뒤에가 불 타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안면도 파출소가 불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 지르고 뭐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90년도에 크게 있었고요. 다음 구롭도 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안면도는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숫자가 많은 큰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12,000명이 시위를 했대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시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는 그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생각을 해서 당시 주민이 7명에서 8명밖에 되지 않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구롭도에 핵폐기장을 이제 건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이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여기는 최적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는 구롭도 바로 옆에 덕접도라고 한 8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반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섬이다 보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당시에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안 띄워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섬이 또 굉장히 멀리 있어요, 이 구롭도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실상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 구롭도의 경우에는 여기서 활성단층이 발견됩니다. 최근 10만 년 이내에 움직였었던 단층이 정부가 이제 막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스스로 그냥 철회해 버립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땅이 안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완전히 백지화 돼버렸고요. 그 다음 이제 부안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4, 5년 정도는 아예 핵폐기장을 찾는 거를 정부도 포기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들고 나온 방식이 주민 관련한 지자체에서 핵폐기장을 유치 신청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몇몇 지역들이 몇몇 지자체들이 신청을 할까 말까 하다가 부안은 사실은 부안 군수가 끝까지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군수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부에다가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도 아주 오랫동안 반대운동들이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완전히 핵폐기장 계획이 백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사실 이용해서 부안이 이제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안 짓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니,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거를 그러면은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받고 핵폐기장을 군산, 그리고 포항, 삼척, 영덕, 경주 뭐 이런 데들을 유치 신청을 받았었고, 최종적으로 다시 주민투표를 진행해서 경주가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군데 지역이 서로 이제 마지막에 주민투표를 하게 됐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찬성률이 제일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당시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것으로 룰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산하고 경주 두 군데 지역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보면 부재자 신고도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부재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건 군산에서 있었던 건데 사인이 다 동일하잖아요. 10월 7일, 10월 7일 이렇게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이제 대리로 적어낸 거죠. 또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플랜카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경주에 붙은 플랜카드인데요. 경주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인 거예요. 이쪽에 유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배 터진 경상도 지금도 배가 고프냐, 방패장 양보하라 라고 군산에 있는 시민단체가 붙였다고 경주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배 터진 경상도, 경상도 문비들에게 이제 질 수 없다라고 군산에 붙어 있어요라고 경주에다가 이걸 붙이고, 반대로 군산에는 전라도 깽깽이들한테 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서로 반대되는 거를 붙여가지고 서로 막 경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역 감정까지 부추기고 통장, 이장, 반장 뭐 다 튀어나오고 뭐 이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주가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이 된 거죠. 이때 선정이 된 것은 중조준위 폐기장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경주 이전에는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한 군데다 다 처분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핵폐기장 부지를 두 개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고준위든 중저준위든 다 같이 넣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수차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핵폐기장이 계속 문제가 되니 그 중에서 방사선 준위가 좀 낮은 중저준위만 먼저 짓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그때 기본적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대신 전제가 있었죠. 당시에 중저준위 폐기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고준위 폐기장은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 이걸 법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준위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전체가 고준위 폐기장을 들어갈 수 있는 후보지가 됩니다만은 현행법상은 경주는 일단 빼고 시작합니다. 왜? 경주에는 중조준위 폐기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법 얘기들, 이런 얘기들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걸 아셔야 크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실제 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핵 발전소든 핵 폐기장이든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한 것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에 모든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란 방사선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뭐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이거나 방사선이 묻은 물질들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폐기할 것만 한다. 근데 괄호 안에 있습니다. 35조 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 후 해결료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5조 4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용 후 해결료의 처리, 처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과 협의해서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사용 후 해결료 중에서 모든 게 다 핵폐기물이 아니고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폐기하기로 결정된 물질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예, 사실 저희도 이 탈핵운동 하면서 이거 그때 놓쳤던 건데요. 법이 만들어지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저희도 그때 모니터링을 못했는데 사용 후 해결료를 아까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자력계에서는 이거를 폐기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용 후 해결료는 폐기물이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면 얘를 그냥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력계에서 요구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소,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 중에서 자,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결정한 애만 고준위 폐기물로 넣고 고준위 폐기물은 당연히 처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울산에서도 참여하시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는 있는데 고준위 폐기물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은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우리는 당장 핵발전소에서 나와서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주된 관심입니다만은 핵산업계는 이거를 가지고 다시 발전소에도 쓰고 뭐 필요하다면 폭탄으로 쓰고 요즘 특히 일반 신문에 보면은 이제 한국도 핵무장 하자는 주장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북한이 이미 지금 핵무기 제조에 성공했고 최근에 이제 RCBM이라 그래서 미사일도 다 발사를 했고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건 안 된다. 한국도 이제 핵무기를 갖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매년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거죠. 예. 어쨌든 좀 아이러니합니다만은 현재 법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발전소 또는 이제 핵폐기물 문제를 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이제 영구 처분과 중간 저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조 안에 있는 거 내지는 아까 뭐 사일로, 맥스터 이런 식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거. 사실은 그게 한수원에서는 임시 저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이 원자력 안전법과 시행령 어디를 봐도 임시 저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 다만 표현이 두 가지만 딱 나옵니다. 영구 처분. 영구 처분이란 방사성 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한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처분인 거죠. 그냥 저기 묻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 안 쓰는 거. 이게 보통 영구 처분입니다. 그 영구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사용 후 해결료의 중간 저장입니다.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해결료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핵연료 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중간 저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단어가 나오죠. 발생자로부터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돌려서 사용 후 해결료가 나왔어요. 이 사용 후 해결료는 한수원 거죠. 예, 한수원이 연료를 사서 태운 거니까. 그럼 여기서 발생자는 한수원입니다. 자, 중간 저장이 되려면 한수원으로부터 누군가가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하지 않으면 중간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아까 보여드렸던 맥스터나 사일로는 뭐냐? 중간 저장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발전소 안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 저장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제사회적으로는요, IAEA나 다른 데서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중간 저장이라고 함은 원자로로부터 꺼내는 순간부터는 다 중간 저장이라고 봐요. 이게 소유가 뭐 한수원 거든 방패공단 거든 뭐 누구 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순간 해결료로서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중간 저장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법적인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논쟁도 많았고 싸우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법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시 저장을 하는 사일론이 수존이 이런 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느냐? 원자력 발전소의 관계 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관계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연료 물질의 취급 및 저장 시설, 그래서 관계 시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규정 관계 시설 규정에 보시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발전소라는 게 전기를 생산하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옆에 창고도 필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속 시설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규정한 게 관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시설로 지금까지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맥스턴이 또는 사일론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주민 수용 절차도 없었고요. 또는 뭔가 주민 투표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없었고요. 그냥 쭉 진행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짓거나 증설하거나 또는 폐기할 때는 주민 수용을 위해서 뭐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마치 창고 하나를 더 짓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창고 하나 짓는 것까지 굳이 왜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 경주의 맥스터 같은 경우는 경주시에 그냥 그 지을 당시에 공작물, 우리 보통 대표적인 공작물이 교회의 첨탑이라든가 우리 울산의 공업탑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 설치할 때 등록하는 정도의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면 넥스터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 저기 원안위에서 하는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는 해야 됩니다만은 시에서는 별도의 뭐 의견을 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이런저런 표현들을 막 뒤죽박죽 섞어서 썼는데 어쨌든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근데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IAEA에서는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외형적으로 이 물질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쓸지 안 쓸지 이런 거는 소유자가 그냥 정하는 거지.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저장이냐 또는 단기 저장이냐 임시 저장이냐 그건 법적으로 부르는 거지 실제로 맥스터 내지는 수조 이거는 물리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저장을 하기 위해서도 맥스터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그 맥스터나 지금 경주에 지어져 있는 맥스터나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만 이 사용 후 해결료의 소유주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표현이 다른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난번 그 우리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추진단에서도 나왔었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있었던 사용 후 해결료 TF에서도 나왔었고 거의 20년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한 개가 한수원이 이 사용 후 해결료의 관리권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이건 어쨌든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로 넘겨주는 것과 관련한 부분을 사실은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하기 위한 비용을 방패공단에 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안 내고 있거든요. 1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여서 아직 다 돈을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자기가 좀 더 들고 있으면서 관리권을 좀 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더 세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제가 몇몇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은 들어가서 견학해보자 그러면은 코로나도 끝나니까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저한테 넥스터, 사일로, 습식 저장고를 듣지 마시고요. 저기 견학 신청하면은 가서 보여주거든요. 탈핵 이런 거 빼고 그냥 우리가 뭐 한살림이든 뭐 아이쿱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개념을 잡기는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그냥 요걸맣게 작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의 경우에는 관계시설, 관련시설 이 논란이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맥스터는 원자력 발전소의 관계시설로 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주에 중조준위 핵폐기장을 지을 때 앞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은 짓지 않겠다라고 법에 넣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저도 이때 법 만들 때 이래저래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냥 저는 당연히 그냥 이런 표현으로만 써도 될 거라 생각을 했었고 뭐 아무도 이거를 그때 문제제기하지 않았었죠.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조준위 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의 건설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맥스터를 지으면 안 될 거잖아요.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니까. 근데 당시에 법제처의 해석은 여기에 나온 거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이고 여기에 나온 거는 원자력 발전소의 관계 시설이다. 그래서 이 두 개 시설은 다른 거다.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맥스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사실상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해서 얘도 수명이 한 50년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건 앞으로도 사실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한 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최근 부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핵폐기물 문제가 결국은 설사 우리가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경주 고리에 있는 모든 핵발전소를 다 폐쇄시키더라도 이 문제는 남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고리 1호기를 지금 해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해체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큰 수조가 있어요. 사용 후 해결료 수조. 얘도 결국은 해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던 해결료는 어디로 갈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현재는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수원의 계획은 부산 고리에 끄집어내서 밖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건식 저장고를 설치해서 거기다 놓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들고 갈 계획들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이제 그런 우려하는 거죠. 얘가 수명이 50년이면 50년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옮겨갈 때가 안 정해지면 50년 뒤에 그 옆에다 똑같은 걸 하나 더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내서 절로 옮기면 또 나머지 50년을 또 보관할 수 있고 또 50년이 지나면 또 옮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옮기게 되면 사실상 핵폐기장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해체되는 애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해외 사례 몇 개를 좀 보여드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조금 일본 사람들이 이게 참 정리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신다면은 혹시 울산에 일본어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걸로 치면 이 보고서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해외 사례를 모아놓은 자료예요.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요. 최근 한 4, 5년 전에 한국어판으로 하나 번역이 된 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매년 계속 그게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지난 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요게 작년도 2월 달에 나왔어요. 금년 2월에. 내년 2월이면은 또 23년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나오게 되면은 요즘 또 저기 자동 번역기도 잘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정말 일본 사람들이 정리 정말 잘합니다. 제가 본 어느 자료보다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저도 거기 있는 걸 이제 들고 온 겁니다. 전 세계 이제 31개국이 지금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정책 검토 단계, 부지 공모 문헌 조사 단계, 개요 조사, 정밀 조사, 부지를 선정하고 이제 관련해 신청해서 안전 심사해서 운영 조업까지 가는 요 단계에 나라들이 지금 대충 어디에 와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요 밑에 조업,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간 데는 아직 없어요. 근데 핀란드가 거의 근처까지 갔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핀란드가 이제 지금 현재 열심히 이제 핵 폐기장을 짓고 있고요. 곧 가동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고요. 미국은 괄호쳐 있죠. 미국은 어떻게 정했냐면은 얘네는 80년대부터 핵 폐기장 부지를 정하려고 막 찾다가 네바다 사막에 좋은 땅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도 한 10,000년쯤 전에 지하수가 흘렀던 흔적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계획이 지금 전면 취소돼서 처음부터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지를 찾을 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0,000년 전에 지하수가 흘렀다는 얘기는 10,000년 뒤에 지하수가 흐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거기가 진짜 물 한 모금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사막이거든요. 심지어 그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는 직선거리로 한 27km나 떨어져 있어요. 예. 거기에 한 10집 산대요. 예. 근데도 거기에 그게 발견돼 가지고 스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에 있는 모든 핵발전소에 있는 핵 폐기 고준위 폐기물을 미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4개 지역에 모아놓는 것까지 지금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구 처분이 아니라 중간 저장인 거죠.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언론에 요즘 프랑스 얘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올 초에 드디어 부지를 선정했어요. 예, 제가 뒤에 구체적인 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외에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땅 찾고 있고 부지 조사하고 있고 뭐 이런 단계 정도고요. 한국은 지금 여기 단계 제일 뒤에 있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부지를 찾으려고 일본 국토 전체를 가지고 지도를 그려서 들어서면 안 되는 지역을 다 뺐어요.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 화산이 있는 지역, 뭐 이런 데들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조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 조사하는데 손만 들어도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하는데 손을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스톱. 그 외에는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관용옥구처럼 전 세계의 고준위 핵폐기장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험 운행을 핀란드가 시작합니다. 핵산업계도 놀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본격적인 운영은 2025년부터고요. 여기는 참 대단합니다. 1970년대부터 부지를 찾으려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땅들 중에 안정적인 땅들을 찾기 위한 작업들을 보시면은 부지 조사를 70년대부터 쭉 진행을 했었고요. 사이트별로 조사하고 업데이트를 거의 2000년도 때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역들 중에서 최적의 부지를 찾았어요. 산 전체가 용암 덩어리 한 개가 굳어서 만들어진 한 개의 돌. 네. 이런 데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조금만 파보면 돌이 다 깨져 있잖아요. 여기는 심지어 그 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 용암이 그대로 식어서 땅이 만들어진 데라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갈 정도로 굉장히 돌이 딸땅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뚫어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땅을 파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6년, 7년 정도 판 거죠. 그동안 많이 팠고요. 여기는 어쨌든 이 땅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용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용 후 핵연료 자체가 방사능도 많이 나옵니다만 아까도 뜨거운 열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뜨거운 열에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변형이 되면 안 되고요. 인근에 있는 지하수가 들어왔을 때도 녹이 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구리 같은 것을 넣어서 합금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넣는 곳으로 지하 400에서 500m 정도 사이에 넣는 걸로 해서 축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에 부지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스웨덴은 환경법원이 따로 있어요. 그 이제 환경법원에서 이게 여기에 사용되는 용기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허가 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근데 그 이후에 관련 사업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등등등등을 해서 현재는 올해 1월 달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93년도부터 이제 부지를 찾고 뭐 관련 절차를 하고, 근데 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의 특징이 뭔가면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정부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언론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시민단체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 통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나마 시민단체가 높은 걸로 나오죠.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반대로 나와요. 정부가 신뢰도가 제일 높고요. 오히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그보다 약간 낮게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부가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들이 익숙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도 최소한
수십 년 동안 부지를 선정하고 공모하고 했던 거고, 특히 스웨덴의 사례는 재미있는 것이 중간에 이 진행을 쭉 하다가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고 다시 위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 장치가 돼 있으니까 또 신뢰를 한 거고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이 좀 됐었고 현재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이게 사실 우리 경주를 제가 그제도 저기 경남 남해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남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삼천포, 고성, 뭐 사천 이래가지고 근처에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군 경계에 바로 넘어서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경주도 그렇잖아요. 경주하고 울산 경계에 바로 월성핵발전소가 있잖아요. 여기도 요 행정구역 중간에 여기다가 1990년대 말에 연구소를 하나 차립니다. 그래서 이 지하 연구소를 98년도에 부지를 선정했고, 이거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반대 운동도 많았고, 뭐 그래서 20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고준위 폐기장을 건설하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요 지역입니다. 요 프랑스 전체로 보면은 동쪽에 있는, 원래 여기 요 지역들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요 지역을 검토해서 요 지역에 현재 올해 12월에 이제 건설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35년도에 운영을 목표로 해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나라들마다 특히 핵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일수록 하나 둘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추세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과거 몇 년 사이에 좀 큰 변화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그런 신뢰 단계 형성도 안 돼 있고, 제일 큰 거 중에 한 개는 포화 시점이 언젠지도 아직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더 이상 신고리 오르코기 이후로는 추가로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발전소마다 포화 시점이 있습니다. 31년도, 32년도, 그리고 이제 저기 세울이라 그러죠. 요즘 3, 4호기부터는 세울이라 그러잖아요. 세울은 66년도, 신월성 44년도, 대략 31년도부터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들이 되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기존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계획대로면 고리 2호기가 내년 4월에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하니까 핵폐기물이 더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언론에 일부 지금 요게 보도가 났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빨리 포화되는 시점이 31년도가 아니라 27년도 거다. 왜? 발전소를 더 돌리니까요. 네. 요렇게 해서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이게 한국 일본가에서 저기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시나리오를 몇 개 잡은 건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시나리오, 요거랑 동일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2030년도까지 10기를 다 수명 연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포화 시점들이 바뀌게 되고 대략 27년도면은 포화가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고준위 폐기물 포화 시점은 한 세트다. 그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따라서 핵발전소를 더 돌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관련한 법도 정비하고 임시 저장도 더 해야 되고 중간 저장을 위한 절차를 안 해놓으면 2027년도가 되면 그래봤자 이제 한 5년 남은 거잖아요. 5년 안에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가 꽉 차면 어떻게 되나요? 쉽습니다. 발전소를 멈춰야 됩니다. 왜냐면요, 핵발전소에서 해결료를 끄집어 넣고 새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끄집어낸 연료를 놓을 데가 없잖아요.
이거는 바로 옆에 우리가 놔두고 있으면은 한 시간이면 사람도 죽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방사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끄집어낼 장소가 없으면 발전소를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깔끔해요. 예, 더 이상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발전소를 더 돌리려고 한다면 어딘가 보관할 장소를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 정말 이제 아주 극한데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런 문제에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작년도에 나왔었던 우리 제2차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계획으로 기본적으로 확정된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고,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관련한 특별법들은 이 계획을 법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으로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계획들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플러스 37년 안에 영구 처분 시설을 이제 완공해서 운영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시작한다 그러면 올해는 끝났으니까 23년도 치면은 60년 돼야 되는 거죠. 2060년. 네.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60년도까지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중간에 어떤 것들을 가느냐? 기본적으로 중간 저장소, 지하 연구시설, 연구처분시설, 요게 한 세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자, 많은 분들이 처분장, 그 핀란드도 지었고 프랑스도 지었고 그러면 그 기술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용기는 사올 수 있어요. 저장하는 그 케이스, 용기는 사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프랑스 땅이 다르고 핀란드 땅이 다르고 한국 땅이 다를 거잖아요. 한국에 맞는 땅이 어디 있는지는 한국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입을 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가지고 일단은 부지를 기본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그 땅에 맞는 지하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참고로 대전에 가시면 지하 연구시설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대전에 핵폐기장을 짓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하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샌다면 얘가 1년에 몇 미리 이동하나, 또는 아까 뜨거운 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전기 연결해가지고 지하 몇백 미터를 온도를 가열해 보면은 이 돌이 어떻게 변하나, 뭐 이런 걸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거의 20년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부지를 정하게 되면 그 부지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돌이 있어도요, 오랫동안 보면은 그 돌 사이로도 물이 흘러가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돌이 있다 그래서 물이 뚫고 못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 선정을 착수하고 나서 13년 안에 부지를 찾는 거고요. 13년 이후에 일단 연구시설을 먼저 건설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중간 저장 시설은 20년 시점에서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맥스터를 만약 지금 지었다, 그럼 정부 계획대로 잘 된다, 그러면은 20년 뒤에 옮겨가겠다는 게 계획인 거죠. 예, 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17년이 지나서는 이제 완전 처분장으로까지 짓는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큰 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지 선정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13년이 소요된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도저히 맞지 않는 지역을 먼저 빼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5년 동안 적합성 조사, 4년 동안 실제로 땅 파보고, 그 다음에 주민 의사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타이트한 계획이에요. 13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길게 보입니다만은
뭐 10년 금방 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과연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저장시 시설은 일단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7년 이내에 건설을 하는데요. 이때는 뭐 특별히 주민들의 의사 확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설계하고 인허가하고 건설하는 데만 순전히 7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그런 절차 없는 거죠. 위에서 다 했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하 연구시 시설과 관련해서는 부지 선정하고 나서 이것도 추가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막바로 인허가하고 건설해서 그냥 쭉. 그래서 14년 내에 운영이 되는 거고, 이 뒤에 것도 보시면은 앞에서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10년 동안 연구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 사실상 요 과정, 부지 선정 절차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뭐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해 준 거니 말 거니 뭐 싸우고 말고 하는 것들이 이때 다 논의가 되는 거다. 이것만 정리가 돼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실제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집 짓는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10년씩 걸리는 굉장히 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 기본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이제 만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 지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모두 지원해 주세요. 모두 지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이런 모양새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근거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지금 새 국회의원이 법안을 냈는데요. 법안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이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울산이나 부산이나 영광이나 이런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던 지역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저한테 요청해 주신 게 사용 후 해결료 부진의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니까.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 탈핵 진영회하고의 관심의 포인트가 서로 다른 거죠. 이런 것이고요. 이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건 뒤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부진의 저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하게 궁금해 하신 거기 때문에 세 개 법안을 그 부진의 저장과 관련한 조항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딱 조항이 한 개예요, 다행히.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법이 우리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이 내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32조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항 먼저 보시면 부지 안에서 이런 그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아마도 한수원이겠죠. 한수원은 관리사업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안입니다. 그래서 원안위와 협의하여 관련한 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항과 관련한 게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부진의 저장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한수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한 그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요구가 있는지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역마다 지금 우리 고리 2호기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다 공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들이 있다면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역 주민의 요구. 그러니까 뭐 사실 지역 주민의 요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청장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6항 저장 용량은 이 부진의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은 해당 원자력 발전소 내에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원자로의 설계 수명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명 연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넣은 거죠. 근데 이 조항은 아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뒤에 나오는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로 적어놨고 이게 통과되는 순간 사실은 우리 원전 최강국을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의 꿈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부진의 저장 시설에는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해결료는 반입하면 안 된다. 부산계 울산 오거나 뭐 울진계 부산 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진의 저장 시설에 저장된 사용 핵연료는 관리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지체 없이 관리 시설로 이전해야 된다. 여기서 관리 시설이라는 중간 저장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저장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지체 없이 여기 거를 들고 나가라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기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보고해야 된다. 큰 틀로만 본다면 뭐 부진의 저장을 인정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정도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있다고 봐요. 저는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더 이상 그 수명 연장을 용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중간 저장 만들면 바로 들고 나가고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부진의 저장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일단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이 법안에 이 조항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부진의 저장과 관련한 거는 별도의 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를 별도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이십니다. 조금 더 간단해요, 조항이. 자, 형식은 비슷합니다. 부진의 저장 시설의 용량은 해당 원전 부진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포함한 운영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까랑 전혀 다 다른 얘기죠. 예, 계속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은 계속 지어도 된다라는 거니까 사실 없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랑 전혀 다른 내용인 겁니다. 다음 3항 산업자원부 장관은 의견 수렴을 하여야 된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 군수나 주변 지역에 요구가 있을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 나머지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냐? 뭐 타 지역에서 옮기는 거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반드시 옮겨야 된다. 우리 중간 저장 시설 생기면 옮겨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냥 끝. 이걸로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이인선 의원 법안입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많아요. 보시면 뭐 형식은 비슷합니다. 앞에서 관련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자, 한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관할시, 시군구, 구청장 또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온라인 공개, 설명회, 토론회, 의견 수렴회도 조금 더 상세하게 넣었어요. 하지만 뭐 큰 틀에서는 뭐 비슷합니다.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자, 사용 후 해결료의 저장시설 용량은 운영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 연료로 사용되는 예측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었던 계속 운전에 대한 기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표현만 다른 거지. 결국은 수명 연장하면 당연히 운영 허가를 받는 거니까 그거만큼 더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항은 잘 읽어봐야 됩니다. 대신 7항에 다른 지역의 연료는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긴 포함되어 있고요. 8항에 보시면은 중간 저장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이전해야 된다. 예, 요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논의를 통해서 지체 없이 이전해야 된다. 또는 타 지역의 것을 반입하면 안 된다 정도는 뭐 오케이. 뭐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양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 쪽 의견대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외에 뭐 공청회 설명해야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요 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논의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법을 좀 늦추자. 지금 하지 말고 다음번 국회 회기나 아니면은 아예 대수를 넘겨서 지금 21대 국회가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별로 그 모양새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되면은 이제 한수원은 이 부진의 저장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의견 수렴해서 본격적으로 건설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계법이요. 나머지 부분은 정말 보시면 그 국회 사이트에 오른편에 보시면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고준위라고 치면은 지금 얘기한 법 3개가 쪼로록 떠요. 거기 보면 당연히 법안도 있고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분석해 놓은 것도 거기 보면 다 같이 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들고 온 건데 사실상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핵심적인 게 요건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고준이든 중저준이든 이 핵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산업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나온 법은 세계법 동일하게 중저준위의 경우에는 산업부가 그대로 하게 돼 있고요. 고준위에 대해서만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수립해서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산업부 장관이 모두 다 하게 돼 있는데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이것도 부지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지금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유치지역 지원과 관련한 것은 지금까지는 고준위의 경우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역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관련한 계획을 짜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법안 논의할 때 사실 원안위에서 좀 반대도 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왜 굳이 나눠야 되냐? 산업부 장관이 그냥 다 하면 안 되냐? 또는 원안위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부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책임을 이 위원회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편해지는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반면 또 이게 별도의 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는 또 시민단체의 요구기도 했어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에 내지는 국무총리 직속에 이런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선정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도 그동안 나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크게 쟁점 사항이 붙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산하냐, 총리실 산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장 크게 현재 있는 세계 법률의 주된 골간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잘 돼 있고요. 자,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텍소노미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녹색 분류 체계. 그러니까 앞으로 핵발전을 녹색 산업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들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에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또는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할 때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녹색 기술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계획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관련한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느냐, 제정돼 있으면은 오케이 체크. 이 체크가 안 되면 얘는 녹색 기술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든 이게 녹색 기술이라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돼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여당이었으니까 저는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큰 틀에서는 저는 뭐 지금의 민주당 내 기류로는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안을 냈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한 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저거 자체에 대한 뭐 민주당 내에서의 반대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는 K 텍소노미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법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안의 깨알 같은 또 건데 우리 김영식 의원 안을 보면은 법의 정의에 이게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란 이라고 해서 정의가 돼 있고 법안 뒤에 보면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 내용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거기서 나온 연료를 가지고 다시 발전소에서 쓰기 위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2017년도 대선 때 좀 쟁점이 돼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도까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할지 말지를 정해보자 이렇게 이제 정했던 것인데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를 아예 이제 명문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고준위 방사능 특별법에 본격적으로 더 넣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재처리 부분들도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넣어보자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논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울산, 부산 또는 영광 그래서 핵발전소 지역에서 보기에는 이게 사실상 지역이 추가적인 핵폐기장 지역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지 저장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부나 내지는 핵산업계는 부지 저장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보다는 나머지가 더 관심이 큰 거죠. 이건 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 핵폐기물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전소 지역의 이슈 이렇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또 그거는 저는 사실은 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죠. 전국적 이슈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우리도 좀 의도적으로 부지 저장에 대한 반대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텍소노미랑 맞물려 있고 재처리 문제랑 맞물려 있고요. 또 나중에 결국은 중간 저장과 처분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야지에 대한 절차 문제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에서는 현재의 것들을 좀 그 이슈를 좀 넓히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장 당면하게는 이제 바로 이제 12월이니까요, 지금도. 좀 있으면 국회에서 요 특별법 관련해서 공청회도 진행이 될 것이고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기민하게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냥 관행적으로 써왔던 뭐 외국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이 좀 진도가 나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랬다가 바로 이제 지금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프랑스도 했고, 뭐 스웨덴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당장 어쨌든 12월에 중심으로 해서 있는 싸움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것 이후까지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 계획이라는 거는 올해만 싸우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지금 줄줄이 뒤에 줄 서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지역마다 다 싸움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큰 틀에서 탈핵 운동을 좀 정비하는 노력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이번 주에도 무슨 이렇게 전국적인 서명운동본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에서 좀 정비를 해 들어가는 절차와 당장 싸우는 것들을 나눠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잡하게 막 맞물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현재로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주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 핵발전소도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핵폐기물 문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거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같이 세우면서 우리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함께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